가업을 이어 의사가 된 아들의 쌍둥이를 향한 의심을 키운 것은 동생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쌍둥이는 종혁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네. 어? 닮은 구석이 없다니. 엄마 아빠 좋은 점만 쏙 빼닮았는데. 무슨, 코도 그렇고 저 눈매만 봐도 그렇잖아. 내 눈에는 우리 종혁이 판박이구만 무슨. 동생의 말에 그렇게 대꾸했지만 마음 한편에 찝찝함은 거둘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도 쌍둥이 손자 손녀가 아들을 닮은 것 같지 않단 생각을 했거든요. 쌍둥이는 아들 며느리가 미국에서 있는 동안 낳은 것으로 제가 직접 병원에 가보지 않아서 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지율이 지호 말이야. 영 우리 종혁이 닮은 구석이 없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생뚱맞게. 아니, 우리 종혁이 눈매라든지 닮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어이구, 손주 손녀만 낳아주면 바라는 거 하나 없다던 사람이 이제는 눈매가 안 닮아 불만이야? 불만이라기보다는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어. 행여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기만 해. 종혁이만큼 내 뜻에 잘 따라주는 효자도 없어. 애 신경 쓰이게 하지 마. 가시가 있는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아들은 장남의 본분을 잊지 않고 가업을 이어준 자랑스러운 자식이었으니까요. 아무리 가업이라도 어디 의사 되기가 쉽나요? 학창시절에는 그렇게 엄격한 아버지였으면서 아들이 제 뜻대로 의사가 된 이후부터는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한 제가 문제일지도 모르죠. 형부한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했어? 무슨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게, 내가 생각이 짧았지. 나는 그냥 해본 소리야. 닮아야 부모 자식인가? 안 닮아 보이는 애들도 세고 셌지. 나도 말을 안 했지. 너한테 그 소리 듣기 전부터 좀 찝찝한 구석이 있었어. 영 애들이 종혁이 애들 같지 않은 게. 그렇다고 지연이가 어디 바람필 위인이나 돼? 둘이 얼마나 금실이 좋은데. 그렇지. 지연이 의심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아휴, 나는 왜 그렇게 애들이 걸리지? 마음이 이상해. 정 걸리면 애들 모르게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 유전자 검사를? 머리카락 몇 개 뽑아다 복희 언니한테 맡기면 되지. 동생이 친구를 이야기하는 순간 저도 그거다 싶었습니다. 머리카락이야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니 머리카락을 뽑아다 의사인 친구에게 부탁하면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살피며 쌍둥이 머리카락을 뽑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건가 싶긴 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아니, 너도 다 늙었다. 새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그래서 새치 뽑은 거야? 아휴, 나도 나이가 있는데. 그거 한두 개 뽑는다고 될 일도 아닌데 머리카락을 뽑아. 아들 새치 뽑아주니 기분이 이상하긴 하다. 그래도 염색이라도 해. 애들도 어린데 아빠가 벌써 흰머리 나면 되겠어? 적당한 핑계를 대고 아들 머리카락까지 뽑아 친구에게 건넸지요. 친구는 부탁이라고 하니 들어주기는 하겠다고 하지만 굳이 해야겠냐고 하더라고요. 유전자 검사야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알겠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 필요가 있겠어? 판도라의 상자든 뭐든 진실을 아는 게 낫지. 희한하게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아휴, 나는 모르겠다. 수자야, 이거 했다가 파탄이 난 가족을 내가 한두 번 봤겠니? 괜히 잘 살고 있는 애들 갈라서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너도 애들이 종혁이 애 아니라고 하면 갈라서게 할 거 아니야? 그거야. 그래도 해야겠어? 지금 네가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이 깨지는 거야. 어쩌면 네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걸지도 모른다고. 복희야, 나는 지금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앞으로 평생 우리 며느리를 의심할 것 같아. 어떻게 하고 말고는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일이고 일단은 좀 해줘. 그렇게 의사인 친구에게 유전자 검사를 맡긴 사이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아들 며느리는 종종 우리 집에 찾아와 아이들의 재롱을 보여주었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들이 제 친손주가 아니면 어쩌나, 그땐 어떻게 해야 하나,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리고 결과가 나오던 날, 친구의 말대로 제 인생은 180도 바뀌고 말았습니다. 제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일까요? 굳이 외면해야 했던 진실을 파헤친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날 그 상자를 열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수자야, 꼭 확인해야겠니? 보키야, 난 마음의 준비가 다 됐어. 괜찮아. 일단 침착하고 들어봐. 그러니까 검사 결과는 종혁이 친자는 아니야. 근데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의 충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이미 의심의 불씨를 가지고 있던 만큼 예상했던 사실인데도 그 뒤로 친구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명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답니다. 친구 말로는 그래요. 제가 눈뜬 채로 기절해버렸다고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아들 부부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데?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쩌다 이러신 거예요? 만약 손주들이 제 친손주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 넘어갈까? 조용히 불러다 사실을 추궁할까? 고민도 많았어요. 하지만 막상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보자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며느리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던 저는 그 아이가 너무도 미웠지요. 그래서 머리맡에 있던 유전자 검사지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종혁이 짝으로 들어와 우리 가족이 된 게 나한테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복이었단 말이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엄마, 잠깐만. 이건... 그래, 내가 해봤다. 하도 너랑 닮은 구석이 없는 네 자식들 정체가 뭔지 궁금해서 해봤어. 엄마. 어머니, 그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연이 네가 말해봐라. 종혁이 너는 알고 있었니? 지율이 지호가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 알고도 키운 거야? 네가 뻐꾸기라는 거 알고 있냔 말이야. 뻐꾸기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엄마, 일단 진정해. 혈압 오르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혈압이 안 오르게 생겼냐고. 지연이, 너는 어서 말해보래도? 아들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아이들에게 지원해준 것도 엄청 많습니다. 남편은 먼저 아들 앞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건물부터 증여해 주셨어요. 두 손주들에게도 성인이 되기 전 증여해줄 건물을 정리 중이었고요. 그뿐인가요? 지금 애들이 사는 집을 며느리 앞으로 해주고 대접은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이 무서운 진실을 가지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그것들을 받아챙길 수 있나 싶어 그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이상하다 했다. 아이 생각이 없다. 가능하면 없이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너네가 미국 가자마자 애가 생겼다느니 쌍둥이를 낳았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 했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지연이 너 얘 두고 바람 폈니? 종혁이 보고 남의 자식 키우게 한 거야? 남의 자식을 키우긴 누가 남의 자식을 키워. 오히려 지연이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건 난데.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종혁이 네가 밖에서 나온 애들이야?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럼 대체 뭔데? 여보, 이렇게 흥분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 알았잖아.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짜증스레 구는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다소 침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들을 설득해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이 무슨 잘못을 하긴 했구나 싶어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아이가 꺼낸 진실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게 제 심장을 짓눌렀지요. 죄송해요, 어머니. 어머니 말씀대로 지율이 지호, 종혁 씨 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낳은 아이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종혁이 아이도 아니고 네가 낳은 아이도 아니라면 대체 그 아이들이 누구란 말이야? 나 속일 생각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라. 어서. 지율이 지호, 우리 애들 맞아. 이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하든 데려온 순간부터 내가 평생 내 자식으로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은 애들이야. 후회한 적도 없고 앞으로 후회할 일도 없어. 엄마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난 그 아이들 내 자식으로 키울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누구냐고. 아가씨 아이예요. 뭐? 아가씨가 낳은 아이들이라고요, 어머니. 저희 부부에게는 의사가 된 아들 말고 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모의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겠다고 집 나간 지도 벌써 10년이에요. 그 아이는 제게 아픈 손가락이었고 남편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아이였습니다. 서수진, 너 이리 와. 너 지금 이걸 점수라고 가지고 왔냐? 눈이 있으면 글을 읽을 수 있을 거고 글을 읽었으면 이런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푼 거예요. 눈도 있고 글도 읽을 수 있는데 머리가 돌대가리라 안 되는 건데 어쩌라고요? 뭐야? 이 자식이? 남편과 딸은 허구한 날 싸워댔습니다. 딸도 보통 성격은 아닌 게 남편이 성격으로 그렇게 혼을 내는데도 기도 죽지 않고 따박따박 할 말 다 했어요. 뭐야?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형부랑 수진이 또 한판 했구나? 중간고사 점수 평균 60점이란다. 뭐? 수진이 그것도 좀 심했네. 사돈어른에 이어 의사된 자부심이 대단하신 양반인데 자기 딸이 그 점수 가지고 왔다고 하면 나 같아도 입에 거품 물겠다. 아휴, 정말 하루도 조용히 지나갈 날이 없어. 나는 앞만 봐도 수진이 저거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언니도 성적이 좋은 편이었는데 대체 누굴 닮아 저래? 생각해보면 종혁이가 너무 다 가진 거지. 수진이 저게 그렇게 부족한 건 또 아니야. 대신 얼굴이 예쁘장하잖아. 의사야 종혁이만 시키면 되지 수진이까지 시킬 필요 있어? 나야 뭐가 됐든 자기 밥벌이나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살면 그만이다 싶은데 네 형부 욕심은 다르잖아. 결혼에 생긴 자기 인생 두 번째 목표가 자식들 의사 만드는 건데. 어휴, 형부는 자기도 자기 아버지 기대에 힘들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식들한테 똑같은 짐을 주려고 그래? 종혁이 하나 잘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지. 뭐든 저희 부부 뜻대로 잘 따라와주던 효자인 첫째와 달리 둘째는 키우는 게 힘들었어요. 여자애 같은 고분고분한 맛도 없었고 어려서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생긴 상처하며 말썽을 부려 친인척 집에서 한 소리 듣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안에서 새는 바가지였는데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는 바깥에서도 새는 바가지가 되어 남편이 얼굴을 들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서닥터, 이번에 서닥터 딸이 학교에서 대단한 업적을 하나 세웠던데? 업적? 우리 딸이? 그래, 창립자 동상 올라가서 요새 유행하는 그 춤 춰서 난리 났다던데 뭐. 어머, 중만 씨 딸이? 수진이가 말이야? 그래.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이 녀석 얼굴 좀 화끈하겠다 싶었지. 전교 1등 놓치지 않는 종혁이도 종혁이지만 대단한 딸을 두셨어. 참 재밌다, 수진이. 아, 전에는 학교 옥상에 올라가서 학생 인권보장 선언인가 그런 거 했다지 않았어?
그랬지. 수업 시간에 자는 걸 억지로 깨우는 것도 학생 인권을 무시하는 거랬나? 아주 똥논리의 똥꼬집인 걸 보면 중만이 이 자식 딸 맞긴 해. 평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남편이 딸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딸은 남편을 쏙 빼닮아 태어나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남편은 절대 인정하지 않았지요. 딸이 제멋대로 굴며 사고치는 문제는 남편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벌인 기행들은 고스란히 시부모님들 귀에도 들어갔거든요. 그 문제로 저희 부부도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쓴소리도 많이 들었고 딸도 불러서 호되게 혼낸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수진아, 네가 지금 몇 사람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지 아는 거냐? 아니요, 할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니. 내가 참 유감이다. 뭐라 할 말이 없어. 네가 하는 행동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네. 참나. 나는 도통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네 부모의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까지 먹칠하느냐 이거야. 네 오빠는 또 어떻고? 그럼 수진아, 이 할아버지랑 협상이란 걸 좀 해보자. 네가 이번 시험에 성적을 올리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는 해주마. 제가 원하는 거요? 그래, 핸드폰을 사주랴. 노트북 아니면 백화점에 데려가 줄 수도 있다. 그렇게 시시한 건 필요 없는데. 정말 뭐든 해주시는 거 맞아요? 그렇다니까. 이번 시험에서 전교 30등 안에만 들어라. 그러면 내가 해주마. 약속 지키세요. 한 입으로 두 말하면 할아버지 어디 가서 사내대장부라고 하지 마세요. 뭐야? 그렇게 딸과 시아버지의 내기 아닌 내기가 시작되었는데 저는 딸이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서 바로 전교 26등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처음에 그 성적표를 받고 너무 놀란 나머지 담임한테 혹시 부정을 저지른 건 아닌지 확인 전화까지 할 지경이었어요. 그거 봐라. 우리 서씨 집안 머리가 있다니까 너도. 근데 대체 왜 안 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싫어 그랬죠. 이제 할아버지 차례예요. 약속 지켜주세요. 그래, 말해봐라. 원하는 게 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만나게 해주세요. 뭐라고? 그날 딸이 시아버지께 요구한 것은 미국 영화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던 딸이 그때 한창 빠져있던 배우였거든요. 시아버지는 아무래도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재차 원하는 것을 다시 물었지만 딸은 굽히지 않고 약속을 지키라고 닥달했죠. 제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시아버님께서도 헐리우드에는 인맥이 없으셨는지 소식이 없었고 그 뒤로 딸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수진이 저게 머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대체 어떻게 하면 책상에 앉혀놓을 수 있을까? 이번 성적표 보면 지금도 늦은 건 아닌데. 그러면 당신이 미국 가서 디카프리오 만나 사정이라도 해보든지. 우리 딸 의사 만들어야 하니까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당신까지 왜 이래? 장난해? 내가 보기엔 진짜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럼 무슨 수로 공부 싫다는 애 억지로 앉혀놓을 건데?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당신은 엄마니까 더 잘할 거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부모인데 누가 뭘 더 알고 말고가 어딨어. 내 생각이 궁금한 거면 수진이 쟤 공부 안 시키는 게 낫다는 쪽이지. 뭐? 공부를 왜 안 시켜? 머리가 있는데. 자기가 안 한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억지로 시켜.
남편도 저도 딸을 책상에 붙들어둘 특별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대뜸 남편을 찾아와서는 영화를 하겠다고 했죠. 아빠, 나 영화 감독하려고. 뭐? 영화 감독? 하, 웃기고 있네. 영화 감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아무나가 아니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 아니야. 졸업하면 미국 영화 학교 들어갈래. 알아서 해. 정말? 나 영화 학교 가도 돼? 언제는 네 마음대로 안 살았어?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하든 돈을 벌어서 가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뭐? 아빠가 보내줘야지. 내가 왜? 나는 가능성 없는 일에는 이런 한 장도 투자 안 하는 사람이다. 내가 돈이 많아 보이니 허튼데 막 쓰는 줄 아냐? 아빠, 너무하잖아. 나도 자식인데 왜 차별해? 차별이라니. 그러니까 너도 지금이라도 공부해. 공부해서 의대 가면 너한테도 차별 없이 네 오빠랑 똑같이 지원해 줄 테니까. 나는 의사가 꿈이 아니라고. 오빠 같은 사람이나 의사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의사가 돼? 의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줄 알아? 나한테 그만한 효도할 거 아니면 너도 나한테 바라지나 말아라. 지금 이 집에서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자는 것만으로도 너는 호강하는 것이니. 생각해보면 그게 딸이 처음으로 제 꿈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가 되고 싶냐, 뭘 하고 싶은 거냐 물어도 모르겠다, 생각 없다 하던 애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때 영화 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꽤나 진심이었는데 저나 남편이나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들은 것이지요. 그 뒤로도 졸업할 때까지 영화 학교 문제로 엄청 싸웠습니다. 남편은 보내줄 생각도 없는데 어느 날은 미국으로 간댔다가 어느 날은 프랑스로 간댔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잠깐만, 저거 내 카메라 아니야? 왜 이게 여기 있어? 내 방에 있던 건데? 너 요즘 학원도 안 나가고 한다는 짓이 이거냐? 아, 왜 또 그래?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여기서 대학 갈 것도 아닌데 왜 공부하라고 난리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데. 내 집에 있는 동안에 네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건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네 멋대로 살려거든 이 집 떠나서 해.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알았어. 알았으니까 카메라는 내놔. 그거 내 것도 아니란 말이야. 주면 또 영환이 뭐니 허튼 짓이나 하고 다니려고. 돌려주려고. 내 거 아니니까 돌려줘야지. 졸업하면 그때 돌려준다고 해라. 아빠! 얼른 들어가. 남편과 딸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으니 저라도 그 중간 역할을 잘해야 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남편과 생각이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의사까진 아니어도 적어도 밥벌이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했어요. 의대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 입학하겠다는 이야기만 했어도 저는 남편 옆에 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보기에도 영화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수진아, 그러지 말고 일단 적당한 대학이라도 입학해. 영화는 대학 들어가서 해도 되잖아. 나는 하고 싶은 공부가 없다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는데도 왜 안 보내줘? 내가 아빠 꿈 이뤄주려고 태어난 거야? 나를 낳은 게 아빠 엄마 꿈 때문에 낳은 거냐고. 내가 인형이야? 내가 로봇이야? 뭐야? 수진아, 난 싫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뚜렷한데 엄마 아빠 인생 들러리나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엄마도 아빠랑 똑같은 생각이라면 엄마랑 할 이야기도 없어. 나가줘. 서수진, 나가달라니까? 그때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줬더라면, 남편과 다르게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줬더라면 그러면 좀 달랐을까요?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 아니 저에게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졸업식이 끝난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딸은 짐가방을 싸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건가 싶어 황당한 눈으로 쳐다보니 딸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저희를 향해 큰 절을 올리며 무릎 꿇고 앉더라고요. 너 이래봤자 돈 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라. 아빠한테 지원받을 생각은 애저녁에 접었으니 걱정하지 마. 돈 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가업이어 의사가 돼서 아빠 자랑이 될 오빠나 팍팍 밀어줘. 그럼 뭐 어쩌자고 이러는 건데? 그동안 눈에 들어간 모래처럼 거슬리고 빼내고 싶어 안 달랐을 텐데 그래도 자식이라고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아빠 말대로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살아볼게. 수진아, 어쩌게. 너 지금 집 나간다는 말이야? 나도 이제 성인이고 내 인생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이 된 거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무슨 말이야. 너 이제 고작 20살인데 지금 나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냅둬. 지가 그렇게 결정했으면 알아서 하겠지. 그래, 부디 네가 품은 그 큰 뜻 잘 지켜서 반드시 성공해라. 딸이 그렇게 집을 나가버릴까 전전긍긍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듯 시선을 거두었죠. 딸은 알겠다 하고 일어나 저희 부부를 향해 다시 인사를 하고 돌아서 가버렸어요. 제가 황급히 따라 나갔지만 딸은 막무가내였고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말썽만 일으켰던 딸이라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그렇게 보내고 마음이 편했겠어요. 하지만 그 뒤로 딸은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 저는 딸이 떠나기 전 키워주셔서 고맙다고 했던 그 말이 가슴에 얹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지요. 수진이 그거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안 돼. 아휴, 내가 정말 제명에 못 살지. 아휴, 그러게 그냥 그거 하고 싶다는 거 좀 해주지. 형부도 참. 언니도 너무했어. 언니라도 수진이 편에서 좀 서주지. 너도 영화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거들었잖아. 그렇지만 그래도 집안에 누구 하나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 없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애가 그러니 나갔지. 그러지 말고 다음에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보내주겠다고 해. 형부가 반대해도 어떻게든 보내주겠다고 구슬려서 들어오게 하란 말이야. 동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뒤늦은 후회였지만 일단 곁에 두고 설득을 하든 혼을 내든 할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 때문에 힘들어하자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그러더라고요. 엄마, 수진이 미국 갔어. 어? 미국? 설마 기어이 그 영화 하겠다고 간 거야? 집 나가고 나서 몇 달 친구 집에서 살면서 돈도 번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얼마나 된다고 미국에 가. 티켓만 있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모은 용돈 있잖아. 그것도 꽤 되는 것 같고. 실은 나도 좀 줬어. 네가? 수진이 도왔다고 뭐라고 할까봐 말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떡해. 나는 아빠 뜻이랑 내 뜻이 잘 맞아 이렇게 됐지만 수진이는 그게 아니잖아. 그러다 실패하기라도 하면 그러면 어쩌려고 그랬어. 실패하는 게 왜 안 돼? 뭐? 실패도 해봐야지 다음번엔 성공도 하지. 엄마, 수진이한테는 실패도 공부가 돼.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감독들도 전부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올랐겠어? 저는 아들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실패가 나쁜 것이 아니라 딸에게는 공부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큰 굴곡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주길 바라는 건 부모 욕심이고 실패도 기꺼이 맞이할 준비가 된 딸은 그렇게 제 오빠의 응원을 받고 미국 길에 오른 겁니다. 연락처를 알고 싶어도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할 때만 한 번씩 생존 신고하듯 연락해오는 터라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봐요. 이게 뭔데? 수진이가 보낸 거예요. 이번에 수진이 이름으로 독립영화를 만들었나 봐요. 이거 봐요. 수진이 이름. 보이죠? 어머, 정말 수진이가 영화를 만들었단 말이야? 거봐, 내가 수진이 될 거라고 했잖아.
퇴기는 영화학교 다니면서 영화 하나 만든 게 뭐 대수라고. 아버지, 그러지 말고 가봐요. 애써 초대장도 보냈는데. 가기는 어딜 가? 나는 갈 생각 없으니 집어치워라. 당신도 행여 수진이 그거한테 갈 생각하지 마. 왜? 당신은 안 가더라도 나는 가야지. 애가 그렇게 나가서 혼자 이만한 성과를 냈는데 응원도 못 해줘?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이만한 일로 꺾일 것 같았으면 반대하지도 않았어. 남편이 고집불통처럼 구는 바람에 모처럼 딸이 내민 화해의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의 첫 번째 영화 상영회는 어렵게 시간을 낸 아들만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후에 아들이 찍어온 사진으로 오랜만에 딸의 얼굴을 보았지요. 이른 나이에 부모 품을 떠나 제대로 살고 있으려나 했는데 표정이 참 밝았어요. 수진이 참 멋지더라. 영화도 정말 좋았어.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그래, 잘 살고 있어 다행이네. 이제와 후회되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 일이 두고두고 한이 되어 남았어요. 반짝반짝 빛났다던 내 딸의 청춘을 내 눈에 담지 못한 그 일이요. 그 후로 연락이 뚝 끊겼다가 딸이 한국에 들어와 우리 부부를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무려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남자를 데리고요. 엄마, 아빠, 잘 지냈어? 오랜만인데 안 반겨줄 거야? 갑자기 이렇게 연락도 없이 오는 법이 어딨어. 그리고 이분은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미국에서 만난. 안녕하세요. 김명수라고 합니다. 수진이랑은 미국에서 만났어요. 어머, 그렇구나. 어서 앉아요. 점심은 먹은 거야? 응, 먹고 왔어. 엄마 음식 먹고 싶었는데 오자마자 한국 김치찌개가 어찌나 당기던지. 물론 거기서도 팔 거 다 팔아서 잘 먹고 살았는데 그 한국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 역시 한국 음식은 그 냄새 맡으면 먹는 게 찐이다 싶어. 그동안 얼굴 보고 살지 않았던 세월은 온데간데 없이 딸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잘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몇 주 만에 외국 여행 갔다 온 것처럼요. 편견에 사로잡혀 너무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많은데 딸의 성격이 참 좋았다는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성공하기 전에는 들어오지도 않을 것처럼 굴더니 그래서 성공은 들고 온 거냐? 아휴, 아빠. 내가 이 나이에 영화감독으로 아빠 기준에 성공한 사람이면 나 여기 있지도 못해. 아주 집 앞에 기자들 쫙 깔리고 난리 났지. 성공으로 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지. 쓸데없이 혀가 길구나. 참 여전하시네. 명수 씨, 내가 말했지? 우리 아빠 원래 이래.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 본론이나 꺼내. 성공을 들고 온 것도 아니면서 대뜸 찾아온 이유가 뭐냐? 말했잖아. 나 결혼하려고. 아무리 척지고 살았어도 부모한테 결혼한다고 신고는 해야지. 허락도 아니고 신고? 아빠, 나도 성인인데 허락은 무슨 허락이야? 그럼 난 할 말 없으니 가라. 여보, 오랜만에 온 애한테 왜 그래? 그래, 수진이랑 같이 영화하는 친구라고? 네, 제가 수진이가 연출할 때 메인 카메라 감독으로 인연이 되었어요. 아, 내가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그쪽이 카메라로 수진이 영화를 찍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수진이가 영화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제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일을 한다 이거군. 여보, 기껏 5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성공도 아니고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이빠른 소리에 결혼함답시고 데려온 남자가 자기 밑에서 보조나 하는 사람이라니. 너도 변한 게 하나 없구나. 뭐? 보조나 하는 사람? 그만큼 방황했으면 할 만큼도 했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해. 의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간호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병원에 들어올 생각이나 해. 나중에 종혁이 개원하면 그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아빠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사람 앉혀놓고 아빠 기준으로 되게 비참한 사람 만드는 거. 뭐? 나도 안 오려고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굳이 내 부모님 만나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한국까지 데려온 거야. 아빠한테는 의사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지? 그러니까 아빠는 사람들을 은연중에 다 무시하고 깔보겠지. 뭐 나만 그랬어? 은근히 뒤에서 큰아빠는 실패해 대기업 취직했다고 무시하고, 엄마도 특별히 잘난 것도 없으면서 좋은 집안에서 운 좋게 태어난 여편네라고 무시했잖아. 뭐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내가 그동안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게 한두 개야? 그러면서 나라고 아빠한테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인 줄 아냐고. 그래도 내 아빠니까, 내가 아빠 자식이니까 내 꿈 인정 안 해줘도 원망 안 하고 살려고 했어. 그런데 아빠야말로 변한 거 하나 없이 실망이네.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말 함부로 하는 거 나도 더는 못 참겠어.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네까짓 게 어쩔 거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아빠 안 보고 사는 거밖에 더 있겠어? 그래, 누가 보고 살고 싶다던? 오늘도 누가 오라 그랬어?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사람 속을 뒤집어놔? 다시는 오지 마라. 죽어도 나한테 연락하는 일 없어야 할 거다. 여보, 정말 왜 이래?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고. 안 와. 나도 다시는 아빠 얼굴 안 볼 거야. 아빠는 죽어도 안 변할 사람이니까. 내가 죽었대도 그 고집 안 꺾을 사람인데 죽는다고 연락해 뭐 하겠어? 안녕히 계세요. 부디 그 고집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라네요. 가자, 명수 씨. 수진아, 가지 마. 수진아.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30분도 있지 못하고 크게 싸우고 가버린 딸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때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딸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야 딸이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았겠지만 그거야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한 거 하나 없이 자기 형도 의사 못 됐다고 은근히 무시하고, 저도 능력 없이 제 아버지 돈으로 의사 남편 얻은 거 아니냐는 소리 했었으니까요.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버려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남편이었는데 왜 딸의 손을 놓쳐버렸는지 너무 후회스러운 일이었죠. 그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부부는 제 자식으로 키운 쌍둥이가 그 집 나간 딸이 낳은 거라고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수진이 자식이라니. 지율이 지호가 수진이가 낳은 애들이라는 거야? 그때 뒤늦게 소식을 듣고 남편도 들어왔고 이 사실의 전말을 알고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예뻐했던 쌍둥이 손주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아니라 의절한 딸의 자식이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서종혁, 똑바로 말해라. 지율이 지호가 누구 자식이라고? 지율이 지호, 수진이 아이들이에요, 아버지. 속여서 죄송합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건 친구가 건넨 유전자 검사지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도 제게 친자는 아니지만 친족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했는데 제가 친자가 아니라는 소리만 듣고 기절해버린 것이었고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럼 그때 집에 데려왔었던 그 애랑 결혼했던 거야? 카메라 감독한다던 그 애랑? 참나, 기가 막혀서. 근데 왜 그 애들을 네가 데려와 키운 건데?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네가 낳은 자식이라며 부모를 감쪽같이 속인 거냐고. 왜겠어? 별 볼 일 없이 힘들게 사는 처지라 지 오빠한테 부탁했겠지. 이 맹추 같은 것은 거기다 대고 짝짝꿍 장단 맞춰준 거고. 종혁이 너 그리고 지연이 둘 다 실망이 크다. 이건 속여서는 안 될 문제였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안 봐도 훤하지. 그게 제정신이 바뀌었으면 지가 낳은 자식을 나 몰라라 하고 지 오빠한테 맡겼겠어. 그리고 지연이 너는 애가 모자란 선택을 하는 것 같으면 네가 옆에서 설득해야지.
어떻게 그 장단에 함께 놀아난 거야? 아버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정이 있었다고요. 사정은 무슨 사정? 남편은 더는 들을 것도 없다는 듯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무릎 꿇고 있던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똑바로 바로 보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렇게 수진이를 미워하세요? 뭐야? 성에 차는 자식이 아니어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수진이 아버지 어머니께 인정 한번 받지 않았어도 열심히 잘 살았어요. 영화 찍어 번 돈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도 하고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은 애라고요. 그까지 푼돈 기부한 걸로 대단한 유세구나. 너도 야물지 못하고 은근히 맹한 구석이 있어. 그러니 지동생이 싸지른 애나 책임지고 있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내가 수진이 대신 지연이랑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거라고요. 한평생 아들이 남편을 상대로 그렇게 화를 낸 적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더는 이야기하기 힘들다는 듯 그대로 병실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남편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지연아, 네가 좀 이야기해다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왜 네가 수진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건데? 수진이는 어딨어? 미국에서 뭘 하고 있길래 자기 자식도 포기했냔 말이야. 어머니,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고개만 내젓고 입 다물어 될 일이 아니잖아.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너, 나 또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니?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 속인 일은 100번, 1000번 물어도 잘못한 일이 맞아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지율이 지호, 비록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 자식이에요. 배신감 느껴 그간 저희에게 지원해 준 게 아까우시다면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며느리도 전에 없이 단단한 모습을 보였으니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방금 내뱉은 말을 지키라며 아들 며느리에게 지원해준 집과 건물을 전부 되돌려받겠다 으름장을 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흔들림 하나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보며 이상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한 것은요. 어떻게 된 게 자식 새끼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언제는 둘도 없는 유일한 자랑이라더니 이젠 종혁이마저 마음에 안 들어? 조용히 못해. 지들이 나 아니었음 의사 아빠 밑에서 어떻게 호강하고 살았겠냐 이거야. 이것들이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서 태어났어야 하는 건데. 당신 앞으로 종혁이도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해. 뭐? 당신한테만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왜 내가 당신 때문에 아들도 못 보고 살아야 해? 그러면 당신도 나갈래? 당신도 이 집구석에서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싶어? 여보, 세상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자식이 자식이 아닌 거냐고. 수진이한테 그러는 것도 모자라 이제 종혁이까지 그래? 세상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의절하는 부모가 어딨냔 말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 뭐? 나갈 거냐고? 그래, 나도 나갈란다. 수진이 그렇게 보내고 종혁이랑도 그렇게 살 거면 나랑도 의절해. 뭐야?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저도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더는 남편의 행태를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황당해하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종혁아, 나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네 아빠랑 더는 못 살겠어. 엄마, 왜 그래? 싸웠어? 나 좀 데리러 와다오. 응? 나 이 집 나가련다. 그렇게 한밤중에 울며 불며 아들 내외에게 연락해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은 끝까지 고집부리며 한 번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 못할 거라는 둥,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말라는 둥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런 소리에 흔들릴 거면 집을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아들 집으로 와 며느리가 준 따뜻한 유자차에 간신히 진정을 했어요. 애들은 다 잠들었어요.
할머니 오실 거라고 하니까 기다린다더니. 언제부터야? 너 걔네 갓난쟁이 때부터 데려온 거잖아. 수진이는 낳자마자 너네한테 부탁한 거야? 그게... 아니,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종혁아, 이제 속 시원히 말 좀 해다오. 네 아버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나는 이제 수진이 얼굴 좀 보고 살고 싶다. 응? 엄마, 그게 사정이 좀 있어. 그냥 모르는 편이 나. 앞으로도 수진이가 살기 힘들어 나한테 맡긴 건 아니니까 미국에서 제 꿈 펼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줘. 아니, 더는 그렇게 못 살겠다. 15년이야. 응? 걔 그렇게 집 나가고 15년 동안 얼굴 본 게 한 번이다. 종혁아, 그러지 말고 응? 수진이한테 연락 좀 해다오. 제가 울며 불며 애원하자 아들은 좀 흔들렸는지 다음날 가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을 그렇게 빨리 가나 싶어 놀랐는데 다음날 아들이 향한 곳은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수진이 한국에 있어? 언제부터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데도 연락을 안 했단 말이야? 엄마, 마음 단단히 먹어요. 우리도 영영 숨길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언젠가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들 며느리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납골당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본 저는 주차장에 멈춘 차 안에서 멍청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여긴 왜 왔어? 수진이 만나러 간다며. 엄마, 종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보러 간다며 여길 왜 왔냐니까. 수진이 여기 있어, 엄마. 서종혁,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이가 왜 여기 있어? 내 딸이 왜 여기 있어? 어머니, 아가씨 갔어요. 뭐? 가긴 어딜 가? 수진이가 어딜 갔단 말이야? 수진이 말기암이었어. 아들이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정신으로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였지요. 아들이 미국 대학교에 연구원으로 머무르고 있던 때였습니다. 둘째에게 다급한 연락이 와서 쉬는 날 둘째가 있는 지역까지 갔던 거지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오빠, 나 오빠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불렀어. 여기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요, 새언니. 아가씨,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어디 아픈 거예요? 매제는 어디 가고 혼자야? 오빠, 나 그 사람이랑 이혼했어. 어? 갑자기 왜? 왜긴 부부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말인데, 오빠. 말해. 나 말기암이래. 뭐? 나 가망 없어. 가망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대로 검사받은 거 맞아? 다시 검사해. 내가 직접 봐야겠어. 말기암이라도 치료해서 멀쩡히 잘 사는 사람도 많아.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해. 아니, 못해. 왜 못해? 나 임신했어. 그날 딸이 전한 그 기가 막힌 소식들은 뭐 하나 평범한 것이 없었던 거죠. 오랜만에 연락해 만난 자리에서 이혼과 시한부 선고, 그리고 임신 이야기를 동시에 했으니까요. 딸은 쌍둥이를 임신 중이었고 아이를 낳기 위해 치료를 거부한 겁니다. 일단 너부터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아가씨. 일단 아가씨부터 살아야죠. 아기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아가씨부터 살리고 싶어요. 아니요, 의사한테 들었잖아요. 제가 아기들을 포기하고 치료해서 살아날 가능성보다 제가 제 삶을 포기하고 아기들을 살릴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요. 야, 서수진! 오빠, 진짜 부탁할게. 나 이제 이 삶에 미련이 없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사랑하고 싶을 만큼 사랑하며 살았어. 근데
이대로 죽는 건 너무 아쉬워. 내가 있었단 흔적이라도 남겨야지. 매제는 알아? 몰라, 말 안 했어. 괜히 힘들게 하기 싫어서. 알잖아, 애 둘 키울 형편은 안 되는 거. 야, 너 오빠 제발 부탁할게.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오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어. 딸은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 부부를 설득했고 살 가망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아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왜 말 안 했어? 수진이가 그렇게 될 동안 왜 말을 안 했냐고! 수진이가 원하지 않았어. 뭐? 그냥 평생 미국에서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잘 지내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알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혼자 가게 만들어? 부모도 없이 어떻게 혼자 가게 만들어? 아빠한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 자기 애들도 절대 아버지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하지 말아달라고. 새처럼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애야. 죽으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대서 데리고 와서 여기에 뒀어. 종혁아,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제발. 저는 두 발로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부축을 받고 겨우 질질 끌려가다시피 도착한 곳에서 저는 반쯤 혼절하고 말았어요. 그곳에는 딸 이름이 쓰인 유골함과 반짝반짝 빛나던 시절의 딸 사진이 있었거든요. 수진아, 아이고 수진아, 수진아. 수진이 편안하게 갔어. 자기 아이들 보고 웃으면서 조용히 잠든 것 같았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떡해, 종영아. 어떡하냐. 엄마 이제 어떻게 살아? 아들 부부는 딸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갖은 쇼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부부가 아들 며느리가 낳은 자식이라고 깜빡 속았겠지요. 결국 그날 울다 혼절한 저는 또 친구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꼴 좋다는 듯이 찾아온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향해 이혼 서류를 내밀었지요. 뭐야, 정신 못 차렸어? 잔말 말고 이혼해. 재산 분할 적당히 하고.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네. 무슨 수로 이혼을 할 건데? 왜? 이제 와서 이혼한다니까 겁나? 그렇게 무시하던 마누라 없이 살려니 못 살겠다 싶어? 웃기고 있네. 이혼할 건데 재산 분할 같은 쉰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당신이 뭘 했다고 재산 분할을 요구해? 평생 당신 옆에서 등신처럼 살면서 애 둘 낳아 성인으로 키웠어. 그 세월이 35년이야. 내가 왜 못해? 법이 우스워? 어쭈, 법. 웃기고 있네. 이 여자가 진짜. 당신 옆에서 그런 소리 안 해도 나 지금 속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고 얼른 이혼 도장이나 찍어줘. 더 말하기도 싫으니까. 대체 뭐가 문젠데? 깜찍하게 우리 속인 건 종혁이랑 종혁이 천데 왜 느닷없이 나한테 화풀이냐고. 도장 찍고 여기나 가봐. 이게 뭐야? 뭔데? 우리 수진이 있는 곳. 뭐? 미국에 있다는 게 왜 경기도에 있어? 내가 여길 왜 가? 양심이 있으면 가서 미안하다 사죄라도 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몰라도 아무리 양심 없는 당신이라도 부모로서 자식 앞세워 보냈으면 깨달은 바는 있겠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뭔가 잘못 들었다는 듯,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른 자기 불안을 믿기 힘들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를 두고 밖으로 나갔지요. 남편 원망도 있지만
저는 제 스스로가 더 원망스럽습니다. 남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자식을 내가 잘 보듬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후회 없는 삶이 어딨냐 하겠지만 저만큼 짙은 후회 속에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생은 딸이 남기고 간 두 아이를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게 따로 연락하진 않았는데 순순히 이혼해 주었어요. 재산 분할에도 문제가 없었고 이참에 재산 정리를 해서 쌍둥이들에게도 미리 증여를 해둔 것을 보면 아무래도 깨달은 바가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특히 밤이면 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가 원망스러운지 꿈에도 보이지 않아요. 훗날 저 세상에 가게 되면 저를 반겨줄까요? 사진처럼 환하게 웃으며 안겨줄까요?